묘하게 세대 갈등이 있어요. 이제 연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젊은 세대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우리 땐 받을 돈이 없다는데요. 진짜 국민연금만 믿고 있는데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하냐. 차라리 난 개인연금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보장 규정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국가에서 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 김지현 우리 아나운서님도 진짜 지금 젊으시잖아요. 네. 앞으로 40년 하실 거잖아요.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예. 그때까지 저희 연금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을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국민연금, 알 듯 하면서도 모르는 것이고 모를 듯 하면서도 아는 것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내시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을 맡고 계신 이기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까 또 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우리 교수님이셨는데요. 아유, 별 말씀을요. 네, 항상 웃는 얼굴로 예. 환한 인상을 예. 또 맑은 표정을 지어주셔서 뵐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아유, 제가 코로나 때는 상당히 네. 애먹었어요. 아. 하도 코로나 브리핑 하면서 네. 왜 이렇게 실실이 웃냐고 그래가지고 아. 제가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그러실 근데 수도 있겠네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미디어 컨설팅 받으면서 네네. 그때 거의 무태 비슷한 안경을 네. 뿔테로 바꿔라 그랬어요. 그 맞습니다. 쓴 안경이 지금 그 네. 안경입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공직에 계실 때 스피치 코칭을 해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꾸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셔서 아이고. 제가 불편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예. 네, 퇴직하셔서 좀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공직 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32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코로나 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코로나 2년 10개월을 했었거든요. 음. 그리고 처음에는 뭐 우리가 20년도 1월 20일이지만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희가 22년 3월 17일인가요? 그렇죠. 그때 62만 1211명까지 나왔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보람했던 순간은 국민 여러분들께 일상을 드렸던 네. 순간,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예능만 하더라도 이 마스크 벗는다는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일상을 드렸다는 순간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연금 개혁입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우리 3차 연금 개혁 요거 행보를 들고 나왔는데 네. 정말 이 지난 4월 2일 날 연금 개혁을 한 것이 두 번째로 기억에 남고요. 네. 세 번째라고 그러면 이번에 보호출산제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의 아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수원에서 이렇게 아이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을 네. 저희가 그걸 기화로 삼아가지고 정말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가장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예. 정말 큰일 많이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린 거거든요. 네. 예. 하루에 한 명쯤 생명을 살린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 채널에 모시게 돼서 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믿을 건 국민연금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이런 말이 저절로 그렇습니다. 나와요. 효자입니다. 네. 근데 알 듯 하면서도 모르고 모를 듯 하면서도 알겠는 게 국민연금이라 예. 사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역이셨으니까 아이고, 뭐, 보건복지부 저는 차관으로 그냥 중간에 일하시면서 있었습니다. 예. 네, 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좀 늦어진 거예요. 좀 늦어졌죠. 네네. 예. 이게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88년도에 처음 제도가 생겼거든요. 네네. 지금 37년 됐는데요. 그거는 두 번의 그런 개혁이 있었습니다. 네. 97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7년도에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2007년도가 벌써 지금 꽤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개혁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후하게 설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보험료를 3%만 내고 70%를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내가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3만 원만 내고 40년 가입하게 되면 70만 원 받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점차 3%가 6%, 9%까지 올라가고
두 번의 개혁에 따라서 70%가 60%, 40% 떨어지게 돼 있었거든요. 저희가 한 1,400조 돈을 가지고 있지만 가만히 있게 되면 이게 2056년도에는 고갈이 됩니다. 네. 하루에 885억이 적자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꼭 안 되겠다, 꼭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24년부터 이제 개정 개선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로 지난 4월 2일 날 이렇게 제 3차의 연금 개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쉽지 않은 그래도 일입니다. 여야 합의를 도출하시고 또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로 그렇습니다. 자리 잡기를 예.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도가 처음에는 좀 후하게 다 수하게 돼 매겨진다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 그리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현실에 가깝게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현실적으로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한 수치에 가깝게 도달한다 뭐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의 가장 큰 그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이거든요. 그렇죠. 노후소득을 보장해 드려야 네. 되잖아요.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노후의 소득도 보장해야 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소 후하게 설계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은 좋을 수 있겠지만 점차 기금이 소진되게 되고 나중에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실은 개혁을 해나가야 됩니다. 네. 현실에 맞게 지속 가능하게. 젊은 세대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우리 땐 받을 돈이 그렇습니다. 없다는데요. 이제 2056년이면은 사실은 1991년생 같은 경우는 네. 65세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65세 탈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2056년이 2071년까지도 15년 연장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번 거죠. 언젠가 또 다음 개혁의 시점이 다가오겠지만 일단 지금은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물러서 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지속 혜택을 가능한 받을 혜택을 수 봐야 있도록 유지하자. 그게 이런 이번에 차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이 개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보험료율 인상인데요. 예.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보험료라는 것은 이제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돈을 기여금으로 냅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자기 소득의 월에서 9% 정도를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것이 13%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평균 소득이 한 309만 원쯤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300만 원을 치게 되면 9%면 3, 9, 27, 27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13%가 되게 되면 39만 원으로 12만 원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12만 원을 가지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우리가 4%를 올리게 돼 있잖아요. 네. 9에서 13이 되니까 0.5%씩 8년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12만 원 얘기 듣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한 번에 올리는 게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예. 8년에 거쳐서 올리게 돼 있는데 12만 원을 가지고 8로 나누게 되면 네. 15,000원씩을 이제 해마다 올리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15,000원이 올라간다. 300만 원인 경우에는 지금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반은 네. 내가 내고 반은 회사가 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500원이 올라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이게 1년에 얼마고 뭐 10년에 얼마고 하면 부담되는 액수일 수도 있겠지만 예. 1년에 직장 부담, 개인 부담 나누게 되면 한 달에 7,500원이다 정도 올라가게 라고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택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혜택 면에서는 저희가 40%를 받게 네.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43%로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네. 한 번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받으시는 평균적인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40년을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40%면 얼마예요? 네. 120만 원쯤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3, 40이니까요. 120만 원 받으시는 분이 43이 되게 되면 129만 원 정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9만 원 정도가 더 받게 된다. 네. 그 말씀드릴 것 같겠습니다. 일단 더 내는 것만 아니라 더 받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위안을 그런데 받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그 전에 네. 40%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소득세를 가지고요.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라고 치면
사실은 19.7%였었습니다. 19.7%를 내면 40%를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9%니까 사실은 10.7%가 부족했었잖아요.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4%를 올리게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결국 언젠가는 또 인상되고 또 더 받게 되는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개혁은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프랑스에 제가 지난번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프랑스는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근 30년 동안에 6번을 개혁을 한 겁니다. 개혁은 우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별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올린다라든지 받는 거를 좀 덜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받는 시기를 좀 늦춘다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개혁 같은 경우에는 62세에서 받는 거를 64세로 늦추겠다. 그리고 42년 돈 내는 거를 43년 한 해를 더 내라. 그런 개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좀 많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지금 보험료 몇 프로 내는지 아세요? 몇 프로 내나요? 한번 개수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내나요? 아이고, 27.8%를 냅니다. 많이 내는. 예. 그리고 받는 것은 그 60%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27.8%라고 그러면 이게 부담되죠. 많이 부담되는 거잖아요. 물론 좀 그 내는 만큼 많이 받죠. 우리가 9%를 내면서 40%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다소 많이 후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이 또 연금제도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좀 이렇게 좀 받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덜 이렇게 받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상황이 그렇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9% 내고 40% 받다가 13% 내고 43%를 받는 그렇습니다. 제도로 개혁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받던 소득 대체율이 꽤 높았기 70%요.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이게 너무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해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후하게 책정이 됐던 거군요. 제가 아마 입직할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94년도니까요. 3% 내고 70% 받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배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러게요. 모든 제도라는 것은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다소 후하게 하면서 점차 보험료도 5년마다 3%씩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8년도, 93년도, 98년도에서 369가 됐었거든요. 올리게 돼 있으면서 사실 그 대체 같은 경우는 좀 내리는 그런 것을 사실 노정되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98년도가 보험료율이 9%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몇십니까? 27년 동안 못 올렸었잖아요. 98년 이후에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그 수치의 부담은 다를 텐데요. 그래도 수급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어서 좀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늦출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노후에 큰 금액을 받고 싶으면 늦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미납됐던 걸 또 다 추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65세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5년 정도를 늦추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해마다 5%씩 또 이렇게 돈이 늘게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빨리 받고 싶다. 5년 땡이 받고 싶다. 그러면 그 한편으로는 여기도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좀 줄어드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월급 생활자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죠. 그런데 굳이 58세 이후에는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더 내도 되고 내지 않아도 되고. 그럼요. 하지만 더 내는 것이 유리하다. 많이 유리합니다. 다른 어떤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유리하다. 그럼요. 많이 유리합니다.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6배 정도를 낸 것보다 더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와 2010년도 사이에 임의값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만큼 좋은 한편으로는 금연 상품이 없다. 그래가지고 많이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아드님들이 사회 나가게 되면 빨리 가입을 하십시오. 빨리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이건 난 추납하면 되거든요. 추가 납부하면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안 했다가 뒤에 뭐 30세도 그때 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단 가입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연금은 오랫동안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당장 낼 여유가 없더라도 예, 일단 가입을 하고 보자.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이라든지 대학 졸업하게 되면 바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임의 가입이라도. 네. 하고 나서 나중에 잠깐 내가 예를 들면 학교를 간다라든지 다른 직업을 잃었다. 그럴 경우는 지금 납부 예를 밀어놓다가 네. 다시 직장 가게 되면 이렇게 추납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처음에 납부를 안 했다. 가입을 안 했다. 그렇게 되면 앞에 것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은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납부하십시오.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예, 그러면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몰아서 납입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냥 납부를 계속 하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그래도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금 고갈 시점 때문입니다. 예, 예. 어쨌든 이번에 개혁이 되면서 연금 고갈 시점이 15년 늦춰졌긴 했지만 여전히 젊은 사람들은 좀 갸우뚱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갸우뚱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56년인데요. 만약에 지금 그 평균 수익률이 4.5%를 계상하게 되면 네. 2064년이 되게 돼 있고요. 이것을 5.5로 하게 되면 2071년으로 15년이 늘어나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죠. 제가 많이 28번 간담회를 했었어요. 아, 대학 가기도 그러셨구나. 하고 홍성에 노민분들 만나기도 음. 하고 다 했는데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아, 내가 연금 받을 때 되면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지급 보장 규정이라는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국가에서 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 그런 규정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연금은 준다. 낸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주게 돼 있지만 네네. 더 법에 확실하게 국가가 연금을 지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네. 들어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혁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2071년도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80년도, 90년도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연금은 원래 70년 후를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20세에 들어갔다가 보통 90세쯤 들어가신다고 네. 가정을 하면요. 물론 지금은 83.5세가 지금 평균 수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게 되면 90세가 넘습니다. 92세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70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가 2025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2095년까지도 1년치를 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연금의 기본적인 수략적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개혁해 나가고 사실 이번에 개혁은 절반의 개혁입니다. 미완의 개혁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젠가 또 개혁 시점이 다가올 좀 테니까요. 건강 검진을 우리가 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연금도 검진이 있거든요. 5년에 한 번씩 재정 재계산을 합니다. 지금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굴리게 되면 얼마가 돼 있고 받는 게 얼마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가 이 기금이 소진되느냐 이게 다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할 때마다 사실은 개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게 프랑스의 사례거든요. 묘하게 세대 갈등이 있어요. 이제 있습니다. 연금 얘기가 예, 나올 예. 때마다. 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들도 좀 만드셨던 모양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두 가지를 크게 만들었죠. 네. 크레딧 제도가 있었는데요.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크레딧은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행동을 할 때는 보험료를 안 내고도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출산 크레딧인데요. 네. 아이를 낳게 되면 예를 들면 둘째 같은 경우는 12개월 동안, 셋째하고는 18개월 동안 이렇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만큼 가입한 한 걸로 것으로 인정해 준 치겠다. 거죠. 애가 셋인다 그러면 12, 18이면은 30개월을 그냥 인정을 해준 거죠. 네. 물론 받을 때 더 해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개혁을 하면서 첫째에도 12개월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애 하나도 다출산입니다. 네. 0.75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도 12개월 해주고 그 전에는 50개월로 맥시가 쳐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그 탤런트 남보라 씨 가족 같은 경우는 네. 13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아, 그리고 군대 갔다 오게 되면 지금까지 6개월 해줬거든요. 네네. 그리고 12개월까지. 근데 가장 좋은 것은 12개월이 아니고 복무 기간이거든요. 저희도 그걸 추진했었는데 협의론 과정에서 12개월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육군 같은 경우는 18개월. 18개월. 예, 예. 실제로 근만연하는 인정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차관 시절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가장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다. 예. 네. 그 시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면 하루에 885억 원이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아,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루 더 빨리 하게 되면 885억 원을 사실은 돈을 적자를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거고요. 이거 제가 그 여기 네. 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 이게 차관 재직 시절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은 네. 제가 그만뒀지만요. 네. 이게 이제 일명 그 아코디언 명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더 믿음직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국민연금 개혁안 홍보에 앞장서셨다는 예, 예. 얘기인데요. 앞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번 계약을 1단계로 봐야 되고 앞으로 추가로 2단계, 3단계 해야 됩니다. 예.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제도라는 건 개혁이 당연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금은 이제 국민의 노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아, 진짜 국민연금만 믿고 있는데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차라리 난 개인연금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계시죠. 예, 예. 근데 많은 자산관리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국민연금만한 연금은 없어요 그럼요. 라고 또 예, 말씀을 예, 하시니까요. 예, 예. 국민연금이 얼마나 좋은 연금인지를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플 때는 의료보험,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또 한편으로는 산업재해보험이라든지 네. 또 실업보험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장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그 금융 비율이 높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지난해 발표한 거예요. 국민연금 조사에 따르면 적정 노후 생활비가 부부가 277만 원입니다. 최소가 199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를 지금 내가 소득이 있다고 치고 40%또 43%가 되면 129만 원 정도를 받게 네. 되셨잖아요. 그래서 129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 또 한편 이게 한편으로 앞으로 가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연금 삼총사. 국민연금하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1년을 일하게 되면 한 달치를 넣어주잖아요. 네. 그런 퇴직연금. 또 말씀하신 개인연금. 이거를 세 개를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금 삼총사를 모아가지고 노후 생활을 안정되게 해야 되는데요.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은 국민연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77만 원 이상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확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본은 단단한 초석은 국민연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나의 있겠습니다. 노후 생활을 지키는 연금 삼겹줄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삼총사의 가장 든든한 초석, 토대는 국민연금입니다. 네. 더욱이 요즘은 이제 퇴직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좀 절세 혜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혜택을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을 네. 보장하는 가장 좋은 이게 연금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연금을 의심하고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믿음과 신뢰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예. 이번에 확실히 그 규정이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들어갔습니다. 지급을 보장해야 보장한다. 된다. 네. 예, 예. 앞서 프랑스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가 잘 돼 있는 편인가요? 지금 다른 나라가 부러워합니다.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를 보면 네. 그해 받아서 그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그 많은 데가 노르웨이가 네. 국토펀드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일본이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1,304조 원이라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우리가 88년부터 6.8%를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나를 운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약 15% 정도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 돈이 쌓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개혁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저희가 한 4, 50년 되면
지금 1,300조가 3,500까지 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이 쌓이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금을 잘 운영해가지고 잘 굴려서 수익을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기금이 쌓이고 있거든요. 네. 여유가 있고 그랬을 때 계획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돈도 없고 쫓기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짜 3차 개혁은 정말로 꼭 필요한 개혁이었었고 시의적절한 개혁이었었고 미래를 보는 개혁이었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절반의 개혁이었었다. 네.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는 건 약간의 양보와 희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OECD 평균 보험료가 네. 몇 %인지 아시나요? 우리보다 높군요. 18.2%입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지금 9%가 됐다가 13%로 올린 거죠. 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내년도가 9.5가 되고 그 후년도가 10이 되는 거잖아요. 일본도 18.3%입니다. 독일도 18.2%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대체로 18.2% 고선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뭐 대체로 같은 경우 우리보다 더 높죠. 김재현 우리 아나운서님도 진짜 지금 젊으시잖아요. 네. 앞으로 40년 하실 거잖아요.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예. 그때까지 저희 연금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잘 네.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네. 한편으로는 임무죠. 물론 국민 여러분도 여의치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온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기금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제도의 보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게 노후소득 보장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그러면서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노년층이 편안한 생활을 해야 젊은 세대들에게도 부담이 덜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먼 훗날 4차, 5차 개혁이 있을 때 또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그렇습니다. 모아주시고 이번처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좋은 바람직한 해결책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꼬박꼬박 납부해 주시고 좀 빨리 네. 납부해 주시고 추가 납부하시고 빨리 들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빨리 가입하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고 추천드립니다.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가입하셔서 그렇습니다.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를 충분히 누리셨으면 가장 좋은 좋겠습니다. 제도가 국민연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연금 개혁에 관한 공부해봤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 원장이신 이기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국민연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국민연금을 우리가 알뜰살뜰하게 챙겨야겠습니다.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 네, 심지어 10년을.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65세 노인 아닙니다. 젊은이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게 되면 완충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지 혜택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지내시고 지금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 원장을 맡고 계신 이기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붐비는 지하철이었거든요. 예. 근데 교통약자석이 비어 있더라고요. 예. 나는 몇 살 때부터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안 앉으려고 그러고. 네. 나이가 드셔도 그럼요. 네. 이제 보통 노인 연령을 65세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무임승차 기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70세로 올리자 이런 논의들이 이제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노인 연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가 꽤 있었는데 네. 지난해 10월 달이죠. 우리 이중권 노인회장께서 취임을 네. 하시면서 취임사에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 네. 그런 제안을 용기 있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10년을 10년을 네. 올리자. 우리가 한 인구가 한 5천만 명쯤 되면 1,000만 명 정도는 우리 아동 청소년이고
한 2천만 명 정도가 우리 생산 인력이고 나머지 2천만 명 정도 노인이 되게 돼 있는데 그 65세는 젊지 않냐. 근데 75세로 올리게 되면 2천만 명 중에서 800만 명 정도가 생산 가능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 생산 가능 2천만 명은 2,800이 되고 여기는 노인 어르신들은 1,200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상 그런 구도가 맞지 않냐. 맞지 않냐. 그리고 네. 또 한편 너무 젊다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65세 이후에도 생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단체, 노인단체, 사회단체들께서 열심히 또 이렇게 회의를 또 하셨어요. 네. 해가지고 지금 65세를 70세로 올리면 좋겠다. 그 연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81년도에 노인 우리 경로부대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68세였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이게 65세, 68세 3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대하고 경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83.5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18.5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65세는 지금으로 치면은 진짜 넘는다. 또 건강 수명이 보게 되면 71세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는 좀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한 번에 올리지 말고 2년에 한 살씩 올리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년에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65세에서 65년 하고 7개월, 7월부터 그 다음에 66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물리적인 건강 상태나 사회활동 능력, 심지어 경제적 생산 능력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노인 연령을 65세로 했던 그 시대적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몇 %가 어르신들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81년. 평균 수명이 68세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불과 20%도 안 됐을 수 있겠네요. 3.9%였습니다. 그렇군요. 3.9%가 67.5세, 68세밖에 안 됐었거든요. 3.9%는 존중받아 마땅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3일이네요. 20%가 됐거든요. 네.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연히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는 이치인데 아무래도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당장 65세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5년 혹은 10년을 유보해야 된다는 것에 좀 마음을 쓰시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네. 예를 들면은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다 받는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럴 수도 그리고 있죠. 이게 한꺼번에 75세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또 70세가 되는 게 아니고 두 해당. 이번에는 7월생부터 7월 달부터 그다음에는 66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시민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게 되면 완충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역으로 물어봤어요 어르신들한테요.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지금 노인 연령은 몇 세일까요? 몇 세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상식적으로 저도 70 이상 아닐까요? 70 이상, 71세쯤 됩니다. 네네. 정확하게 76세고요. 네. 76세쯤 돼야만이 우리가 노인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점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이렇게 젊으신데 5년 후에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네. 42입니다. 네. 예. 새로운 나이 계산법을. 예. 네. 제가 자기 나이 0.7 곱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42쯤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지금 체력을 보거나 뭘 보거나 그럼요. 네. 제가 저보고 네. 나이 들었다 하겠습니까? 네, 저는 네. 그것을 상당히 부정하는 그런 사람. 네. 영유하시겠다라는 거죠. 네. 뭐 영유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로 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제일 싫어하는 게 젊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젊은데 왜 젊어 왜 보인다고 젊은데 젊어 하느냐. 보인다고 하느냐.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질문을 좀 바꿨어요. 예, 젊으신 분들이 예. 나오면 교수님은 젊으신 건가요? 젊어 보이시는 건가요? 예.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합니다. 근데 나이라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내가 네. 나이가 많다고 그러면 나이가 많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젊다고 그러면 젊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체로 저희 친구들을 보면 애들이 셋넷쯤 난 친구들이 더 젊게 삽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지금 뭐 고등학교 다니고 막 뭐 대학 다닌다고 맞아요. 그러면 열심히 벌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더 열심히 삽니다. 더 젊어지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청년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예, 예.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제 친구 가운데는 아직도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초등학생도 키우는 있나요? 네, 예, 예.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진짜 젊게 살아요. 아니, 그럼요. 뭐 젊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초등학생의 아버지로 살아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이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렇죠. 또 주관적인 개념이어서 예.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와 함께 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 누가 지금 나이가 50 넘은 다 하겠습니까? 아유, 청년입니다, 청년.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나오죠. 예. 정부에서도 일종의 활동형 노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네. 예. 그런 것이 이 실질적인 연계가 가능할까요? 노인 연령 상향 정책 혹은 복지 축소에 대한 우려, 뭐 이런 제도적인 접근과 그거는 뭐 좀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아마 노인 연령 이렇게 상향되게 되면 영향을 받는 것은 첫 번째는 기초연금이 될 것이고요. 기초연금이요. 두 번째는 우리 말씀하셨던 지하철 무료화 네. 정책이 될 거고요. 세 번째가 있다고 그러면 노인 의뢰 정액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진이 지금 18,000이 좀 넘는데 30%를 의원에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5,500원 정도를 내야 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65세 된 어르신들은 1,500만 원 내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될 건데 그런 것을 저는 사실은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도 기초연금법에 지급 연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하게 되면 해야 될 텐데 아마 말씀 주신 뭐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들 또 공익활동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공익활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풀을 뽑는다라든지 또 환경 전변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110만 명 정도를 이렇게 일자리가 돼 있는데 공익활동 69만 개 자리거든요. 그렇지만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같은 경우는 60세가 넘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올리고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년 자체가 6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금 65세 받잖아요. 네. 요 5년이 지금 크레바스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요 기간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 거를 늦춘다. 일하는 대상을 좀 늦게 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 그건 맞지 않는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큰 영향은 제가 추측컨대는 없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본의 아니게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예. 뭐 지하철 무임승차도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안 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입니다. 젊은 세대는 복지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고령층은 혜택의 기회를 빼앗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예. 보완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좀 세대가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방향성을 잡기란 쉽지 않은 거겠죠? 아닙니다. 그게 의외로 네. 이번에 우리가 이중근 노회장님께서 네네. 정말로 이렇게 귀중한 제안을 주셨잖아요. 네. 옛날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가 우리나라 유일한 그 노인 어르신 단체들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그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물론 지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칩스를 올리자는 그런 의견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중화되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이중근 회장님께서 취임식 때 그거를 75세까지 제한을 주신 용기 있는 그런 제안이시잖아요. 사실 노인단체에서 그런 제안이 나오리라고는 그렇습니다. 상상을 그렇습니다. 못했었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충정이시죠. 정말로 소중한 경험이고 정말 그 감동 있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 받는 그런 것보다는 네.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젊은이 같은 경우도 그 여러 가지 연령 같은 경우도 서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서로 이렇게 합의가 못할 것은 없다. 지하철 무료화에 대해서도 이런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 출근하는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걸 무료로 타고 그러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러시아 시간을 빼고 다니겠다. 그런
충정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다 받습니다.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다소 65세 진입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씩 늦춰서 진입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일부에서는 어느 분들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나가면 카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카드를 안 받는 분도 계세요. 내 돈 내가 되겠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사실은 되게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아직 나에겐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예. 사회적 기부로 예. 내가 탑승하고 내가 누리는 혜택을 그렇습니다. 반납하겠다. 그리고 이런 취지이신 그런 분들도 거죠. 있습니다. 네. 주위에 들어보시게 되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고 희생하면서 그렇습니다. 서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가 왜냐하면 아닐까 연금도 싶네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네. 있지만 사실은 이 복지 같은 경우도 복지 혜택을 받으시면 받으셔야 네. 되죠. 그렇지만 또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제도가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도 한 670조 정도가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산이 지금까지 우리가 독립한 이후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 번도 준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23만 명 태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장년, 이 생생 가능 4명이 한 명 어르신 돌보고 있거든요. 2070년 되면 한 명이 한 명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제도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꼼꼼히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기대 수명도 늘었고 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반면에 건강 수명은 여전히 그리 길지 못하다.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간극 차이가 또 과도한 복지 부담을 가져온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잖아요. 근데 건강 수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당연히 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71세가 네. 건강 수명이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것은 평균적으로 83.5세에 들어가시잖아요. 이게 23년 살이기 때문에 좀 늘어나긴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를 앓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잘 건강하게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운동하시고 또 정기검진 받으시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가 노령화에 대에 따라서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네. 후기고령자라고 하죠. 85세 이상 어르신들도 계세요. 음. 근데 지금 75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00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85세는 102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1년에 쓰는 돈을 따져보니까, 의료보험 쓰는 돈을 따져보니까 지금 평균적으로는 226만 원을 쓰고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550만 원 정도 쓰고 계시고 75세 같은 경우는 701만 원입니다. 그리고 85세는 839만 원을 1년에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의료비로 지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의료비 지출이 45%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노인에 대한 소득도 해주셔야 되고 한편으로는 의료비적인 것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층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입니다. 크고 또 의료와 복지를 따로 떼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통합 돌봄을 강조하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궁극적으로 글쎄요 또 이게 의료비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돌봄의 개념이 건강을 위한 노후 질병 돌봄에만 치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급성기라고 그래가지고 특히 어르신들이 낙상하게 되면 고관절이 많이 걱정되잖아요. 그럼 큰 병원 가가지고 수술 받고 집에 오셔가지고 좀 계시다가 치료를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또 병원 가고 또 병원 가고 다시 오시고 네. 그러다가 나이가 드시게 되면 요양 등급 받고 되시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공무원 생활할 때 일할 때 보니까 하나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하면 사실은 재택의료입니다. 재택의료.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치료받고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건강한 단계, 네. 전노세 단계, 노세 단계, 와상 단계, 나중에 사망 단계 이렇게 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고관절 낙상, 그 골절이 돼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수술하고 오시거든요. 집에 오시게 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왕진도 가지고 방문 간호, 방문 진료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왕진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꽤 많았었죠. 많았는데요. 근데 네.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음. 그렇게 하고 고다음 단계 넘어가게 되면 요양 등급 받고 요양 시설과 요양 재택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 의료 요양 통합 돌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집에서 치료받고 집에서 나이 들고 또 집에서 여러 가지 계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지배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부족했던 재택 의료를 내년 3월 27일 되면 확실하게 갖춰가지고 정말로 급성이 큰 병원에서 진찰 받다가 또 집에 오시게 되면 집에서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또 방문 물리치료 받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계시다가 심해지시면 다시 큰 병원으로 가고,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요양 등급 받아가지고 요양원에다가 집에 제가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받고, 또 나이 드시게 되면 돌아가시는 그런 거를 유기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환자의 부담을 넘어 보호자의 부담까지 줄여주는 그럼요. 꼭 필요한 제도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 사실 네.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있게 되면 우리 집에 살던 집에서 어르신들의 한 70% 이상이 살던 집에서 살기를 바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네.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게 되면 거의 이렇게 힘들어지세요. 특히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좀 상태가 심해졌는데 나름대로 대수변은 다 가리고 하시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가지고 시설에 가가지고 기적이 차는 순간 네. 완전히 자존감이 다운되게 돼 있습니다. 단독 돌봄을 받으실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다. 집에서 의사가 오기도 하고 네. 간호사가 오기도 하고 또 물리치료가 오기도 해가지고 잘 치료받게 된다고 그러면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파킨슨병을 8년째 앓고 계신데 이제 집에 계세요. 요양원에 가실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셨고, 또 본인도 집에서 계시고 싶어 하셔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계신데, 가끔 병원 가야 할 때마다 아주 큰일이에요. 가족들이 자녀들 가운데 누가 나서야 하고 또 뭐 차해야 되고 한나절을 빼야 되는데, 가서 하는 건 그냥 약 한 번 받아오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 정말 방문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뭐 수액을 한 번 맞더라도 돌봄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줘서 놔주신다면 여러 가지로 부담이 줄어들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 의료 돌봄 정책 얘기하면서 이제 도시보건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입니다. 이 도시보건의 개념적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 보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보건도 있지만 우리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보건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서울시에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공보건을 잘 갖춰가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보건이 사실은 도시보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걷기 좋은 거리가 가까이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병원이 가까이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공원이 가까이 있다든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그렇습니다. 좋다든가, 뭐 이런 걸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 환경 요인이 보건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겠죠. 환경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봄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꽃가루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요즘은 얼마나 그 날이 덥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 요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특히 도시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운동이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요즘 많은 운동 중에 하나가 맨발로 걷자는 겁니다. 근데 맨발로 걷게 되면 한 30분 걷게 되면 발이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불면증도 없어지게 되고 또 변비도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잘 걷는 거, 그런 것도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챙기냐, 도시는 기본적인 혜택은 받는다,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지자체별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도 다방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 어르신들이 건강할까요? 농촌 어르신이 건강하실까요? 네, 뭐 도시가 병원 접근성이 더 좋긴 하지만 질병에 대한 관리는
아무래도 농촌에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존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65세 노인 아닙니다. 젊은이거든요. 그렇죠. 80세가 넘어도 일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 도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거의 대부분 직장 생활 하셨잖아요. 직장에 그만두게 되면 또 못하시 그러기 때문에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네. 근데 우리 고향에 가보게 되면 우리 선배님들, 우리 작은아버지들 보면은 정말 건강하세요. 일이 있거든요. 뭐 마을 당당하- 이장님들만 해도 당당하세요. 70대 활동하시는 그럼요. 분들이 예, 당당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가 결국은 행복이고 보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이라는 단어부터가 예, 이제 예. 늙을 녹자가 들어가는 그 어휘적 체감이 뭔가 좀 나를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 인식부터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다 달라져야 됩니다. 네. 노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 빠지잖아요. 네네. 노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다른 걸로 뭘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어르신이라는 말씀도 네.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이 어르신이라는 것도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 대우받아야 된다는 그런 맞아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가 노인이 객체가 아니고 내가 나이 들었다고 그러면 정말 시니어 아니면 액티브 시니어라든지 뭐 그런 골든 에이지라든지 그런 게 나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활동력을 부여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명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시골 살다 보면 배추 있잖아요. 네네. 배추를 심는 때가 있어요. 9월 초입니다. 8월 말 빨리 심게 되면 배추가 썩습니다. 나중에. 그럴 수 그리고 있죠. 9월 중순쯤 심게 되면 배추가 결구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사실은 우리 노인 어르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산업사회가 되고 SNS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지식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안 여쭤보시는데 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지혜의 복음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존중하고 모시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든 게 누굽니까? 그렇죠. 예? 네. 1960년도에 80불 했었어요. 근데 지금 35,000불이 됐거든요. 이런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분은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그럼요.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논란 또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대비 또 노인 연령 상향 그리고 돌봄 정책 확대, 복지 혜택 축소 뭐 이런 모든 논란들의 중심에 이제 저희 세대들 1960년대생들 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의식 전환을 통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네네. 예. 정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미래 준비하는 것은 옛날에 100만 명 태어나던 한 해에 태어나는 것이 지금은 23만 명, 네. 4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잘 제도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1960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못 사는 나라가 65년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네. 힙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주신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인식하고 살펴보고 존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인과학적으로 균형 잡힌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노년층이 평안해야 되고 유소년층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확고하게 수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어서요. 나오신 김에 다음 영상에서 우리 저출생 시대 해법을 또 좀 이야기해주고 가시면 예, 제가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말씀 드릴 게 많습니다. 지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세대들이 제도적 장치를 좀 잘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0.75잖아요. 북한은 1.7입니다. 북한보다도 아이가 적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또 결혼해서 잘 살기를 원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 여건이 제대로 맞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장년 세대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적극 나서가지고 그런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최근에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아기를 만났는데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른바 저출생 시대, 우리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이기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며칠 전에 갓난아기를 봤어요. 예. 네, 근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할아버지 될 때가 됐나? 이런 예, 생각이 예, 들 예. 정도였는데, 사실 예전만큼 아기를 쉽게 볼 수가 없긴 합니다. 뭐 출생률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고요.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요. 우리가 산업사회를 겪고 선진국이 되면서 사실 경쟁을 많이 네. 하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남편은 일을 하고 우리 또 주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으면서 키우기도 했었는데, 근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었었던 것이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 결혼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는 34세 평균적으로 결혼을 해요. 네. 근데 여자는 31.5세쯤 결혼을 하는데 아이는 여자가 낳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평균 초산 연령이 33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둘째 애만 낳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많이 낳다 하더라도요. 물론 요즘은 결혼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 꽤 많이 있지만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 졸업하게 되면 여자분들은 많이 결혼을 했었잖아요. 네. 특히 29을 넘기게 되면 노처녀라고 그래가지고 9수라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28살에 결혼했고요. 예, 예. 아내가 동갑이었는데 다들 28 여자친구를 저 나이까지 놔둔다고 다들 난리도 아니셨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25이면 결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27에 첫 아이를 낳고 31이면 둘째 낳고 33, 4시면 셋째, 넷째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네. 됐었는데, 근데 요즘은 여성분들이 31.5세니까 그 다음 출산은 4, 5세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사회에서는 사실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사실은 힘들지 않았나. 네. 그것이 결국은 지난해 0.75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사회적 제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젊은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일단 취업이 어려워졌고요. 또 집값도 네, 많이 집값도 비싸졌잖아요. 상승해서 결혼을 꿈꾸기 힘들어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할 생각을 하다 보니 당연히 결혼 연령이 늦어졌고요. 또 아이를 키우는 제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고, 또 아무래도 여성 일자리들이 많아지면서 쉽게 말하면 여성 경제 인구의 상승으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가 늘고,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연령이 늦어지는 경우는 참 안타깝거든요. 안타깝죠. 네, 차관 재직 시절에 난임 부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많이 마련하려고 애쓰셨잖아요. 난임 부부를 만나보고 네. 또 때로는 난임센터에 가보고 하면 네.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이를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네. 난임센터 가보니까 20대 말 30대 초만 하더라도 보통 시험과 나이 그거를 이렇게 난임수를 받게 되면 네. 한 7, 80% 정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공한다는 거죠. 근데 3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것이 한 40%로 줄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40세가 되게 되면 한 10%. 그리고 4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아주 희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히 우리 좀 기다려보자, 우리 좀 노력해보자 보다는 조금 더 서두르는 편이 나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그래서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요즘 옛날보다 젊지 않냐. 물론 젊죠. 뭐 나이 요즘 그렇죠. 30에 40대도 되게 젊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생물학적으로는 난자 벽이 얇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요즘 만나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결혼은 늦게도 좋다. 빨리 난자 정제라 좀 얼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그렇게 하시죠. 제가 네.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인데
얘기 들으면 참 눈물 납니다. 어떤 거냐면 나이 35세가 넘게 결혼을 한 거예요. 애를 갖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중간에 이 암이 발생된 거예요. 그 항암 치료를 받고 네. 근데 항암 치료 받고 나서 다 치료된 상태에서도 한 근 10개월이나 1년 동안은 그때 애를 못 갖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렇겠죠. 잔류가 남아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3, 4년이 훌쩍 간 거예요. 아이고. 나이 40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항암 치료 받고 그럴 때 그 전에 차라리 난자라도 냉동해서 얼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가.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의료인분들한테도 혹시라도 이렇게 가임 여성이 암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 한두 달 사이라도 빨리 난자라도 채취해서 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미리미리 좀 말씀을 해달라. 그런 얘기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시험관 하기도 한 번에 성공하는 사례보다는 몇 번씩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대체로 보니까요, 잘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서 5번 사이에 다 되더라고요. 네. 근데 5번, 10번 넘게 되면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책 만들게 된 배경도 있습니다. 지난해였었죠. 4명을 이렇게 낳은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리지록시 비전설록이라고 리록비설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분들을 쭉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정책이 단태아 위주로 되어 있구나. 예를 들면 임신, 출산, 진료비도 아이 한 명은 100만 원 주고 있는데 둘 이상은 140만 원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봉투를 바꿔가지고 무조건 아이당 100만 원씩 만들었고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36주 이후에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애가 하나인 경우에는 36주에 가능하죠. 근데 쌍둥이한테 36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또 쌍둥이는 32주에 나옵니다. 여기 내 쌍둥이는 28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32주 이후에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쌍태아는 조금 일찍 쓸 수 그렇습니다. 있게. 그리고 사태아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당 평생 25회를 인공수정이라든지 시술하던 것을 아이당 25회. 첫째 아이 25회, 둘째 아이 25회, 셋째 아이 25회. 가질 때마다. 네. 물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오죽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싶어 하겠느냐. 20회, 25회 하게 되면 산모 건강은 나빠집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아이가 간절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아이를 갖게 하겠다. 그게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갖고 싶어 하는 그렇습니다.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가질 어떤 수 있는 방법으로든, 기회를 예. 주셔야죠. 이 차관님께서 넷쌍둥이 부모를 만나보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예. 제도적 지원을 결심하셨군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조금 상승세입니다. 이 상승 원인을 보통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은. 물론 코로나도 끝났고 여러 가지가 네.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코로나 때 네. 결혼을 못한 것을 결혼을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 OECD 평균적으로 41%가 결혼을 안 하고도 애를 낳거든요. 네. 프랑스는 65.2%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딸린 말하면 결혼을 해야만이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사회문화적 차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늘어나야 되죠. 또 하나는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주택 대출도 더 많이 해주게 돼 있고 저기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주택이라든지 그런 걸 마련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난임 시술이 지원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난임 시술비라든지 본인 부담도 없앴고 또 예를 들면 냉동 난자도 해주기도 하고 해동해가지고 옛날에는 나이 45세가 넘게 되면 본인 부담이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는 본인 부담이 30%였었잖아요. 본인 부담이 50%로 올라갔어요. 오히려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야, 그럼 왜 이렇게 본인 부담이 높아요? 했더니 얘 나이 45세가 되면 정말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하게 하는 것도 그건 희망 고문이랍니다. 아니, 근데 그분들은 낳고 싶은 분들 아니냐. 요즘 물어봐라. 요즘 저기 시어머니라든지 시아버지가 아이 뭐 낳겠다고 그래가지고 시술 그렇게 그걸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실 사회적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네. 과거에 비해서 입양도 조금 자유로워졌고 공개 입양을 하는 가정도 많아졌고요. 아울러 앞서 잠깐 말씀하신 비혼 출산도 비혼 출산, 적지 않은 비중이 있고, 그리고 동거하는 젊은 네.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사회적 가족 형태의 변화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18년도만 하더라도 2.2%였었거든요. 비혼 출산이. 결혼 안 하고도 애를 안 낳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5.8%가 되더라고요. 이 비혼 출산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 사이에서 그렇죠. 출생하는 아이를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언론사들한테 옛날엔 이게 혼전 출산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 자체를. 표현 자체가요. 근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거는 혼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비혼 출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OECD 평균이 41%거든요. 아까 프랑스는 65.2%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혼 출산의 비중이 더 높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습니다. 우리 같이 저출생 국가에서는 비혼 출산을 장려해서라도 출생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뭐라도 다 해줘야 된다. 네. 옛날 100만 명 낳던 아이가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 23만 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회가 지속되려고 그러면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지속 발전한다고 그러면 인구는 5천만 명 정도가 되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게 되면 2100년 정도 되면 1900만 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0에서 5세까지는 우리 0.75잖아요. 북한은 1.7입니다. 북한보다도 아이가 적습니다. 실제로 동거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일종의 탐색전으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부 어른들은 비혼 출산 부부는 출산도 할 정도인데 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을까, 왜 사실혼 관계에 머물까 의아해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재밌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비혼 출산을 하잖아요. 혼인신고를 합니다. 아, 비혼 출산 이후에. 그리고 네. 또 하나 동거했다가 헤어지는 경우보다도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출산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예전에 동거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요즘은 그래도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자녀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예, 예. 동거라도 해주면 그럼요. 고맙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도 또 계신 모양이에요. 네.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네. 여러 가지 제약이랄까요? 부작용들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분 얘기입니다. 시댁이라는 부산물이 딸려온다는 거예요. 네.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살 때는 되게 행복하고 알콩달콩한데 시댁이나 껴있고 명절에 껴있고 음식이 껴있고 라면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뭐 어른들 입장에서 아니 뭐가 그게 불편하다는 거야. 결혼이면 양가에 서로 합의하에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이제 전통적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항상 강의 네. 말씀하시는데도 말은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 마찬가지로 말을 받는 젊은이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혹시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도 이제 젊은 사람들의 관점도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예. 생각의 구조를 좀 바꾸실 그럼요. 필요도 우리 있는 집안이 우리 가정이 영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뭔든지 못 해주겠어요.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출산의 주체를 가정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혼 출산의 경우는. 예. 그러다 보면 사회가 점점 개인화돼 가는 게 아니냐. 또 핵가족화 얘기, 뭐 그야말로 1인 가구 늘어가는 과정에서 결혼 없이 배우자 없이 아이만 낳겠다고 하는 경우가 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행복이 예. 중요하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네. 사실은 부모님이 가장 원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음. 거기에다가 아이라도 이렇게 순풍순풍하게 낳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네. 부모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하고
사는 걸 바라는 거지. 찾아와가지고 돈 주고 뭐 해주고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거든. 요즘 많이 틀려요. 사실 저만 해도 예, 예. 제 아들아이가 결혼을 하면 그냥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네. 바라는 게 없거든. 맞아요. 지금 저출생 시대 해법, 그래도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들은 어떻게든 도와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도와야 그리고 됩니다. 그들이 비혼일지언정 아기를 낳겠다고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마음 편하게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뭐라도 된다. 해야 됩니다. 네, 가족적인 환경, 가족의 확대보다는 그 두 사람이 이루어가는 그 가정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싶어요. 다른 나라들도 바닥을 치고 올라간 경험들을 다 했을 텐데 있죠. 예, 예. 우리가 유독 바닥을 깊게 쳤고 또 오래 머물고 있는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사상 초유죠. 그렇죠. 인구 5천만 되는 그런 큰 나라 중에서 네. 0.75가 뭡니까 이게. 진짜 홍콩 같은 데는 뭐 0.8점 되는데 거기는 작은 나라잖아요. 네. 게다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3점대를 유지하고 3점대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소한 1.3명, 1.6명 정도는 가야 돼. OECD 평균 1.6명입니다. 네. 다른 나라도 많이 본받아서 해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해 스웨덴에 다녀왔습니다. 네네. 다녀왔는데 참 스웨덴 같은 경우도 옛날에 진짜 뭐 1점 초반에 있다가 지금 한 1.4가 좀 넘게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는 부모보험이라는 게 돼 있더라고요. 부모보험. 예, 예. 네. 그건 뭐냐면 보험료를 이제 보통 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480일 정도를 16개월입니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을 줍니다. 네. 그 육아휴직 기간 중에서는 자기 받던 소득의 80%를 이렇게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480일 중에서 90일 정도는 한 사람이 다 못 씁니다. 딴 사람이 써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한 390일 쓰고 남자 90일 쓰잖아요. 아빠가. 네. 근데 아빠가 써야 되는, 이거 아빠가 안 쓰게 되면 못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쓰냐면 아빠들이 라떼 들고 애들을 유모차를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라떼 파파입니다. 아, 다큐멘터리에서 본 예, 라떼 적이 파파입니다. 있어요. 맞아요. 예, 예. 네. 페레스 꼴라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왜 야간반이 없어요? 우리 보통 보면은 저녁 8시 아니면 12시까지도 맞아요. 10시, 12시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네. 야간반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왜요? 했더니 여기는 저녁 가게 되면 부부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부의 제도적 마련도 시급하지만 부모의 간섭 자체를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만약에 전통적인 부모님들이 아니 어디 아들이 육아휴직을 해? 뭐 이런 거 이제는 안 됩니다. 요즘 아니, 어디 아들이 아기를 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제 또래들이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예. 실제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부모가 자녀 결혼에 개입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아졌더라고요. 실제로 그 두 사람이 먼저 결혼을 결심하고 예, 예. 날도 잡고 예. 그 다음에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괜찮은 분들인지 네, 네. 그렇게 보는 경우도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준비 자체도 그 두 사람의 그렇습니다. 전유물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혼주가 아닌 부모 하객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답니다. 이렇게 사회가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이 어떻게든 젊은 세대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또 출생률도 높이고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이어갈 수 이어가야 있도록 됩니다. 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사실 대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제도를 아무리 많이 마련해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한, 또 젊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요원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 청년분들 많이 만나보니까 어떤 네. 얘기를 하냐면요. 나도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래요. 우리 네. 아이를 키울 환경,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아이가 고생할까봐 못 낳는 부분도 그렇기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부모라든지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정말 둘이 알콩달콩 네.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만들어줄 것 같고요. 또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사실은 지금까지 교육제도의 수혜자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씩 태어난 사람들을 진짜 7, 80%의 대학을 보냈었잖아요. 그걸 좋은 인적 자원을 받아가지고 썼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그 기업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육아휴직제도라든지 그리고 나서 또 어린이집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직장 어린이집이죠. 그런 걸 잘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난임 시술 지원이라든지 또 육아휴직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제도라든지 그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법제도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정말 서로 자유롭게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그들이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이 있고 그럼요. 기업은 기업대로 해줄 일이 해줘야 있고 됩니다.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젊은 세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성 세대에게 신뢰를 잃었거든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예, 예.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제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고 있죠.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 네. 또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마음가짐도 달라져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또 결혼해서 잘 살기를 원하고 네. 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 여건이 제대로 맞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장년 세대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적극 나서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나라는 청년들이 이어받을 나라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만이 우리 청년이 행복해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이해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도 이해합니다만 그럼요.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사회적 구조와 기성세대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의 선택 이후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여정을 잘 살아가실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또 지금 현재는 과거의 그럼요. 결과거든요. 맞습니다. 반영이거든요. 네,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현상이니까요. 또 특히 아이를 간절히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아이를 가지실 수 있도록 사회가 돕고 부모가 돕고 어른들이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네. 그런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 간섭 사절입니다. 사절입니다. 네. 오늘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보건대학 원장 이기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얘기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